하체기 1년 12월 22일 밤, 페라라 공작 궁전은 수백 개의 촛불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플랑드르 테피스트리로 덮인 벽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야심찬 동맹 중 하나를 굳건히 하려는 축제의 광채를 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황금과 음악의 표면 아래에는 도끼 어린 소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부 대사들은 단 한 번의 신혼여행이 아니라 3번의 신혼여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품위의 규범뿐만 아니라 상상의 경계까지 허물어뜨릴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딸인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페라라 공국의 상속자인 알폰소 데스테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결합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설 중 하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녀의 시동생이자 교회의 추기경인 이폴리토가 신혼방을 공유했다는 것, 다른 궁정 구성원들도 참여했다는 것, 교황의 딸이 로마의 부패를 북쪽의 순수한 땅까지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선전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실제든 지어낸 것이든 스캔들은 대륙을 불태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외교관과 시인들에 의해 병적인 호기심으로 서술된 그날 밤의 이야기는 권력이 죄와 혼동되고 여성의 몸이 정치, 종교, 욕망 사이의 전장이었던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닫힌 방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역사가 괴물로 만든 그 여인이 진정 누구였는지 되돌아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루크레치아는 단순한 신부나 동맹의 판에서 장식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티칸을 야망, 배신, 피해 무대로 변모시킨 왕조의 산물이었습니다. 발렌시아 출신의 보르지아 가문은 지능과 잔인함을 결합하여 로마를 정복했고 로드리고 보르지아를 교황의 자리까지 올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황직의 정치는 가족 이익의 연장이 되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사랑은 사치이며 순종은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페라라에서 귀족들은 새로운 그녀를 매혹과 혐오가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왔고 피부는 설화석고 같았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에 따르면 고백의 달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상의 모습 뒤에는 뱀이 숨어 있다고 비방자들은 말했습니다. 2명의 죽은 남편, 불확실한 출처의 사생아, 그리고 이탈리아 전역에 퍼져 있던 근친 상간 소문에서 살아남은 바로 그 뱀 말입니다. 루크레치아가 자신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한 정치기계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둘러싼 음모의 공범이었을까요? 르네상스 이탈리아는 예술만큼이나 풍습이 어두웠고 보르지아 가문에서 이중잣대의 완벽한 거울을 찾았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인 로마는 독, 연인, 스파이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연회, 귀족 가문 간의 결혼, 사고로 위장된 살인은 모두 같은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루크레치아의 스캔들은 예외가 아니라 권력이 지배당한 몸과 파괴된 명성으로 측정되는 세상의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페라라의 신혼여행은 역사적 진실성을 넘어 순수함과 부패, 실제 여성과 조작된 신화 사이의 잔혹한 충돌을 나타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든 만약 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쾌락이나 타락의 행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배의 의식이었습니다. 몰락한 교황의 딸에게 에스테 가문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네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내 몸은 공국의 것이지 하느님이나 로마의 것이 아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병적인 매혹으로 그것을 묘사하지만 본질은 육체적 세부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유에 있습니다. 3번의 신혼여행의 밤은 남성 권력이 굴욕을 주고 소유하고 그리고 나서 비난할 수 있었던 질서의 공개적인 헌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와 남편의 경멸 사이에 갇힌 루크레치아는 남성들의 정치 때문에 여성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의 무의식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굴욕과 소문의 무대에서도 그녀 안에 무언가 저항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를 비방했던 바로 그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가 그 시대의 가장 위험한 기술인 생존을 터득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를 이해하려면 신화 너머를 보고 15세기 말에 로마로 들어가야 합니다. 죄가 신성함과 공존하고 성 베드로의 보좌가 신앙보다는 금으로 얻어지던 도시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로드리고 보르지아는 그 시대의 완벽한 초상화였습니다. 야심만만하고 관능적이며 외교와 조작에 능숙했던 그는 알렉산데르 6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직에 오르기 위해 말 그대로 자리를 샀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티칸은 영적인 기관이 아니라 가족 제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참 480년에 로드리고와 반노짜 카타네이라는 젊은 연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그녀는 교황의 총애를 받으려는 예술가들의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궁전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배신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추기경들은 결혼, 동맹, 살인을 협상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루크레치아는 미덕이 원칙이 아니라 유용한 가면이라는 것을 일찍이 배웠습니다. 그녀의 교육은 동시대 여성으로서는 예외적이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를 구사했고 류트를 연주하며 시를 썼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교양 있고 매력적인 세련된 르네상스 궁정 여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 자체도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가문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교황이 된 로드리고 보르지아는 전략적 결혼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배력을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루크레치아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성으로 완벽한 통화였습니다. 13살에 그녀는 밀라노의 강력한 가문과 연결된 페사로의 영주 조반니 스포르차와 약혼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스캔들 같은 화려함으로 치러진 결혼식은 종교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외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손님들은 성인들을 묘사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와인과 욕망이 넘쳐나는 연회 사이의 기괴한 대조를 기억했습니다. 13살 소녀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넘겨줬습니다. 실제로는 조용히 서로를 증오하던 가문들 간의 동맹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결혼 초 몇 년 동안 루크레치아는 아무 문제 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균형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항상 실용적이었던 보르지아 가문은 다른 동맹이 더 유리해지자 스포르차 가문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차카 97년 알렉산데르 6세 교황은 딸의 결혼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구실은 불임이었는데 이는 조반니 스포르차의 명예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조반니는 이전 결혼에서 이미 자녀가 있었음에도 교황은 남편이 무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어떤 귀족 남자도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격분한 조반니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교황이 자신의 딸과 근친 상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을 이탈리아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터무니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 비난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적들은 열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루크레치아는 교황의 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녀가 벌거벗은 차에 기괴한 교황과 포옹하는 모습으로 묘사된 익명 팜플렛을 장식했습니다. 실제 여성은 부패의 신화 뒤로 사라졌습니다. 르네상스의 도덕적 맥락에서 근친상간은 스캔들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절대적인 타락에 빠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유럽 궁정들은 혐오와 매혹이 섞인 속삭임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부 외국 대사들은
루크레치아가 아버지와 오빠와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자고 바티칸의 벽들은 기도와 신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 불타는 문구들 뒤에는 진실이 아니라 정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소문이 전쟁 무기였던 극장이었습니다. 비방은 독살만큼이나 효과적이었고 명성은 왕국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겨우 10대였지만 그 기계에 휘말렸습니다. 그녀는 유럽 전체가 자신의 위선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비난하던 바로 그 남자들은 연회로 위장된 낭요에 참석했고, 그녀의 부패를 비난하던 바로 그 왕자들은 수녀들과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루크레치아는 수도원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의 조용한 벽들 사이에서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결코 밝혀지지 않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스캔들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교황의 아들일까, 오빠 체사르의 아들일까, 아니면 무효화 전 남편의 아들일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아기가 곧 기록에서 사라졌고 역사는 검은 전설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의 명성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딸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육화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 같은 얼굴 뒤에는 배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에게 지배되는 세상에서 여성의 생존이 명성, 심지어 가장 악명 높은 명성을 방패로 사용하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적들이 약점으로 본 것을 그녀는 권력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삶의 두 번째 장은 잠시나마 사랑에 가까운 것을 제공하는 듯한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768년 그녀는 나폴리 왕의 사생아인 비셸리의 공작 알폰소 대 아라곤과 약혼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이 동맹은 교황청과 나폴리 왕국 간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결합은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증언들은 루크레치아와 알폰소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다는 점에 일치합니다. 대사들은 편의에 의해 맺어진 커플에게는 이례적인 부드러움의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그가 그녀를 사랑스러운 부인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처음으로 관찰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부재 중일 때 보낸 편지에서 루크레치아는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뛰는 심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순진한 사랑이었겠지만 르네상스 외교의 차가운 세상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499년 11월 그녀는 처사들 로드리고를 낳았습니다. 바티칸 연대기 작가들은 할아버지인 알렉산데르 6세 교황이 환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잠시 동안 보르지아 가문은 불안정한 평화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운명은 다시 변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야심만만한 오빠 체사레 보르지아가 이탈리아 국가들에 대한 군사력을 확장하려 하면서 결혼을 지탱하던 동맹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재적 경쟁자인 아라곤 가문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알폰소 대 아라곤은 그의 지위와 고귀한 혈통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1500년 여름 배신의 그림자가 그에게 드리워졌습니다. 7월의 어느 밤 바티칸 계단을 내려가던 알폰소는 암살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연대기에는 굽은 칼, 하얀 대리석에 묻은 피, 교황의 회랑에 울려 퍼진 억눌린 비명에 대해 언급합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루크레치아는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심지어 그녀의 적들까지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8월 18일 루크레치아가 교황의 명령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알폰소는 침대에서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모든 증거에 따르면 암살자는 북부에서의 군사작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던 체사레 보르지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직접 죽였고 공작의 피가 그의 자주색 벨벳 소매를 더럽혔다고 주장합니다. 루크레치아는 그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몸짓으로 그녀는 금발머리, 젊음과 순수함의 상징을 자르고 다시 수도원으로 피신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아버지도 오빠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 대사들은 공작 부인이 진짜 과부처럼 울지 교황의 배우처럼 울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에서 역사가 그녀를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묘사한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상실은 전과 후를 가르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나온 여인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안에서 충성심과 사랑이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피는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루크레치아는 수동적인 말에서 벗어나 조용한 선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전에는 빛나던 그녀의 시선은 더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페라라의 후기 초상화에서는 그녀의 눈빛이 불안할 정도로 빛납니다. 우울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던 궁정 시인들은 그녀의 먼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약점을 보이지 않고 생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가면을 지칭하는 완고거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알폰소의 비극은 단지 깨진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 남성 권력의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이 국가 간의 계약으로 취급되던 시대에 여성의 몸은 협상의 장이었습니다. 알폰소는 정치 때문에 살해당했지만 고통은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악한 것은 대중의 소문이 그녀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보르지아 가문의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에 그녀 자신이 범죄의 공범이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리하여 강요된 죄책감과 진정한 슬픔 속에서 루크레치아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녀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이미 그녀의 다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체스판, 새로운 동맹.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은 북부의 왕자였고 역사는 그를 경멸적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페라라 공국의 상속자인 알폰소 데스테였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가장 스캔들 같은 전설인 세 번의 신혼여행 밤을 탄생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촛불과 속삭임으로 밝혀진 그 방에 도달하기 전에 그녀의 몸값은 다시 한번 협상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에스테 가문의 이름은 고대 귀족, 예술적 세련미, 그리고 봉건적 자부심의 대명사로 이탈리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포 계곡 중심부에 위치한 페라라 공국은 시인, 음악가, 연금술사들이 모이는 문화와 권력의 요새였습니다. 그곳에서 공국의 상속자인 알폰소 데스테는 자신도 가족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밀년 알렉산데르 6세 교황은 자신의 딸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를 아내로 제안했고 그녀와 함께 어떤 이탈리아 왕자들의 꿈보다도 큰 지참금을 제시했습니다. 페라라 공작이자 신랑의 아버지인 에르콜레 데스테는 망설였습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명성은 두려움의 대상만큼이나 그들의 금은 탐욕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사들은 그들의 잔에든 독과 연회에 든 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한 고문은 에스테 가문을 보르지아 가문과 결혼시키는 것은 악마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제안은 거부할 순 없었습니다. 현금 10만 두칸,
보석, 토지, 그리고 바티칸의 면세 혜택. 그것은 경제적 구원의 대가였습니다. 결국 탐욕이 명예를 이겼습니다. 결혼 계약은 천록업 1년 9월에 체결되었고, 루크레치아는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의식을 위해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준비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거리에는 교황의 문장과 페라라의 상징인 쌍두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이 가득했습니다. 외교적 미소 뒤에서 모두가 그 결혼이 결합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크레치아가 새로운 목적지로 떠나는 여정은 연극적인 행렬이었습니다. 그녀는 추기경, 귀족, 음악가, 그리고 200명이 넘는 하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를 출발했습니다. 길을 따라 도시들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화려함을 경쟁했습니다. 볼로냐에서는 수도사들이 그녀를 기리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만톱에서는 곤차가 후작이 와인 분수가 있는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꽃과 팡파르 아래 일행은 보이지 않는 짐, 즉 불신을 싣고 이동했습니다. 관찰자들은 병적인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어떤 이들은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웃는 방식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몸짓이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태도에는 진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부심에서가 아니라 피로에서 비롯된 평온함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또 다른 강요된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너는 모든 도시는 자신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권력들 사이의 다리로 사용되는 여성의 고난의 길에 있는 정거장이었습니다. 1001년 12월 마침내 페라라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화려한 만큼이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녀를 맞이했지만 궁전의 복대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궁정의 여인들은 질투심 가득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살폈습니다. 남자들은 경멸로 위장된 욕망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공작 부인은 스캔들과 죄악의 생물, 보르지아 가문의 사람, 소문의 재료였습니다. 남편인 알폰소 데스테, 자신도 처음부터 차가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태도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금속공학의 열정적인 거친 기질의 남자였습니다. 용광로 사이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대포를 주조하고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신화 대화 예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유령으로 가득한 아내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결혼식 전 며칠은 권력의 안무였습니다. 바티칸은 결혼식이 합당한 화려함으로 거행되도록 하기 위해 대표자들을 보냈습니다. 에스테 가문은 한편으로는 축제, 퍼레이드, 가명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극성 뒤에는 거의 만져질 듯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결합은 두 사람 사이가 아니라 화해할 수 없는 두 세계, 즉 교황의 야망과 봉건적 자부심 사이의 결합이었습니다. 12월 22일 마침내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궁전의 홀은 꽃과 벨벳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향과 와인 냄새가 났습니다. 황금색 실크와 진주로 장식된 루크레치아는 천상의 환상 같았습니다. 그녀 옆에서 알폰소는 돌처럼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연회 후 신랑 신부가 물러났을 때 음악가들은 계속 연주했지만 궁정 사람들 사이에는 짙은 침묵이 퍼졌습니다. 모두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대기에는 신혼방 문턱을 넘는 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알폰소, 그의 오빠이자 추기경이며 폭력적인 성격의 이폴리토, 그리고 결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세 번째 동행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림자에 덮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고대 관습,
결합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족 소유, 의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루크레치아에게 그녀의 몸이 페라라의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굴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날 밤이 신화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욕정, 웃음,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적들은 그것을 그들의 퇴폐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익명의 팜플렛들이 지어낸 세부 사항으로 그 장면을 묘사했고, 도덕적인 시인들은 그것을 여성 영혼의 타락의 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스캔들을 넘어 그날 밤이 드러낸 것은 편견의 파괴적인 힘이었습니다. 페라라 남자들에게 루크레치아가 진정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무엇을 대표하는가였습니다. 그녀는 부패한 교황의 딸, 살인자의 여동생, 로마의 퇴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상징적인 패배로 시작되어야 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굴욕당하고 독이 든 유물처럼 관찰되던 바로 그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해냈습니다. 증오를 존경으로, 스캔들을 권력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소문이 칼보다 날카로웠던 페라라의 어두운 심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16세기 초 페라라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속으로는 무자비한 궁정이었습니다. 궁전의 프레스코아와 아리오스토의 시들 아래에는 인문주의의 수도라는 명성과 대조되는 음모, 질투, 그리고 일상적인 폭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이 세상에 낙인 찍힌 이방인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그녀보다 앞섰고, 그녀의 성은 새 남편에게는 아물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예의로 대우받았습니다. 알폰소 데스테는 그녀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는 자신의 금속 공방에서 대포를 주조하고 화약 실험을 하며 보냈고, 밤에는 연인들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유용하지만 의심스러운 장식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잠자는 뱀을 감시하듯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거리를 두는 것을 보고 그의 태도를 모방했습니다. 공작 부인은 공개적으로는 환영받았지만 사적으로는 조롱당했습니다. 신혼여행 스캔들에 대한 소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갔습니다. 모든 하인들은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연대기 작가들은 환상의 층을 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루크레치아가 알폰소가 지켜보는 가운데 추기경인 오빠 이폴리토와 잠자리를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루크레치아 자신이 보르지아 가문에 추정되는 욕정에 충실하여 기꺼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지만 모두가 가장 음란한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시대 소문은 권력의 통화였습니다. 스캔들은 독보다 빠르게 명성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오르시니 가문과 콜론나 가문과 같은 경쟁 가문들이 부추긴 반보르지아 선전은 페라라에서 비옥한 땅을 찾았습니다. 몰락한 교황의 적들은 그의 딸이 아버지의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궁정이 험담에 즐거워하는 동안 루크레치아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성의 어떤 말도 자신을 더 비난하는 데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적인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재판관보다 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몸짓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궁전의 문을 예술에 개방한 것입니다. 시인, 음악가, 화가들을 초대했습니다. 열정이 아닌 조화를 찬양하는 프레스코아와 조각품을 의뢰했습니다.
이전에 그녀를 위협으로 보았던 페라라는 이제 공작 부인의 세련된 감수성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예술가들 중에는 광란의 오를란도의 저자 루도비코 아리오스토와 수년 동안 그녀의 이름으로 연애 편지를 쓸 베네치아 시인 피에트로 벤보가 있었습니다. 점차 그녀의 이미지는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추정된 타락에 대해 속삭이던 바로 그 궁정 사람들은 그녀의 정치적 지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폰소가 군사작전으로 부재 중일 때 그녀는 공국의 업무를 정확하게 관리했습니다. 재정을 통제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여성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시대에 루크레치아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알폰소는 그녀의 효율성을 존중했지만 결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애정이라기보다는 외교적인 차가운 공존을 유지했습니다. 사적으로 그는 그녀를 필요한 죄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생존이 균형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재량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충동적인 몸짓도 부적절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가면이 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요새가 되었습니다.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소문은 만성질환처럼 계속 재발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의 개혁보다는 첫날 밤에 대해 쓰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들의 편지에는 그녀가 인물이라기보다는 신화로 더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익명의 외교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페라라 공작 부인은 독의 부드러움으로 통치합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녀의 미소 뒤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문장은 불공정했지만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의했습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더 이상 로마의 무력한 희생자도 페라라의 굴욕당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권력 게임의 대가였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승리는 경멸을 필요로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거부했던 궁정은 이제 이탈리아 앞에서 빛나기 위해 그녀의 카리스마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교회가 정치적 갈등으로 알폰소를 파문할 때마다 공국의 적들은 그녀의 부패한 혈통을 즐겁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루크레치아가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은 몇 번이고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1210년 보르지아 가문의 숙적인 율리오 2세 교황기 페라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편지를 쓰고 대사를 보낸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외교는 공국을 재앙에서 구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완벽했습니다. 교황의 죄의 상징이었던 여인이 이제 자신의 가족을 저주했던 바로 그 왕좌 앞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회랑에서 그녀의 교활함의 범위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칼과 칙령으로 다투는 동안 그녀는 은혜, 동맹, 충성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엮었습니다. 그리하여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의 구원은 성전이나 법정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인내심과 지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스캔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부패의 증거가 아니라 여성 한 명이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페라라에서 루크레치아가 보낸 세월은 느린 부활이자 조용한 저항의 연습이었습니다. 근친 상간과 타락으로 고발된 젊은 여성은 유능하고 신중하며 교양 있는 공작 부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스캔들의 그림자는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초상화에서, 모든 편지에서, 모든 공개적인 몸짓에서 공작 궁전에서의 첫날 밤의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온 유럽이 그녀의 역사를 그단 한순간에 추정된 수치심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궁정의 겉모습 뒤에서 알폰소 데스테와의 결혼 생활은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정치적인 조각으로 보았습니다. 편리했지만 애정 없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나 은유적으로나 철의 남자였습니다. 포병과 공학에 대한 열정은 그를 강박적이고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인들이 그의 아내를 찬양하는 송가를 작곡하는 동안 알폰소는 대포를 두드려 자신의 불과 소음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금속의 것이었고 그녀의 세계는 언어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루크레치아는 문화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페라라를 르네상스의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문학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플랑드르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성악과 세속 음악을 의뢰했습니다. 그녀의 궁정은 정치적인 독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번성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피에트로 벤보와 주고받은 편지들은 세련되고 우울한 정신의 증거입니다. 벤보는 그녀를 사로잡힌 별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부드러움과 철학이 뒤섞인 문구로 응답했습니다. 그 서신은 감정적인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자기 확신의 한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세상이 그녀를 죄의 상징으로 본다면 그녀는 자신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재창조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권력만으로는 과거의 무게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외국 대사들은 페라라에 퍼진 소문들을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베네치아에 있는 주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공작 부인은 우아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지만 사람들의 입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축제에서 누군가는 새 남자가 그녀의 명예를 주장했던 밤을 언급합니다. 마치 그 이야기가 세대마다 새로워지는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 소문들의 힘은 단순한 병적인 호기심보다 더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즉, 여성의 권력에 대한 사회의 두려움입니다. 16세기에는 아름답고 교육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여성이 이례적이고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들을 제거할 수 없다면 조롱으로 길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은 가부장제의 손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녀를 욕정으로 고발하는 것은 그녀의 권위를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스캔들은 사실 그녀를 통제하기 위한 집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적대적인 연대기 작가들의 글을 분석해보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추정되는 육체적 과도함을 상세히 묘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녀의 행정 업무, 후원, 외교적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편집되었고 승자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크레치아의 검은 전설은 정치적 비방 사례일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의 구조적 여성 혐오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벨론치에서 사라 브래드포드에 이르기까지 현대 역사가들은 그녀를 둘러싼 많은 거짓말들을 해체했습니다. 그들은 근친상간이나 살인 가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용된 증거는 위조된 편지, 익명의 팸플릿,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증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심지어 나타났을 때조차도 신화를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의 신화는 원형으로서 기능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위험을 결합한 여성에 대한 사회의 영원한 매혹을 나타냅니다. 연극, 그림, 오페라에서 그녀는 항상 같은 특징으로 재등장합니다. 금발머리, 독이 든 미소, 죽음을 숨긴 와인잔 말입니다. 서구 문화는 도덕적 위선을 균형 잡기 위해 이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권력의 남자들이 바티칸의 축복 아래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악을 구현하는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그러나 루크레치아는 그들이 그린 파무파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집어삼키는 시대에 톱니바퀴에 갇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3번의 결혼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서명된 피해 계약이었습니다.
그녀의 성생활은 정치적 통화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굴욕 속에서 그녀는 존재하고 흔적을 남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스캔들이 아니라 회복력에서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혐오와 감탄이 뒤섞인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르네상스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듣기보다는 서술하기를 선호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으려는 모든 여성의 투쟁 말입니다. 그러므로 3번의 신혼여행 신화는 단지 타락한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알레고리이며 진실이 진실을 구현하는 몸만큼이나 여러 번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실제든 지어낸 것이든 진정한 스캔들은 쾌락이 아니라 불처벌이었습니다. 교황의 딸이자 한 가문의 어머니였던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결코 용서하지 않은 권력기계의 눈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비방자들도 지울 수 없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수치를 유산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캔들의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페라라에서의 루크레치아의 모습은 예상치 못한 색조, 즉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편의상의 결합으로 시작된 것이 두 대립하는 세력 사이에 일종의 기능적 동맹으로 변모했습니다. 알폰소 데스테는 그녀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내에게서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감정적 거리를 받아들여 그것을 권력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알폰소가 부재 중일 때 루크레치아는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공국을 다스렸습니다. 칙령에 서명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세금을 통제하고 이탈리아 전쟁 시기에 페라라의 안정을 보장했습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 도시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번성했습니다. 시인들은 시에서 그녀를 균형과 평온의 인물로 찬양했습니다. 아리오스토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고 질서를 잡는 조용한 빛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궁정은 박해받는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인문주의의 가장 빛나는 이름들은 페라라에서 바티칸의 검열과는 대조되는 적당한 자유의 분위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철학적 살롱과 콘서트 사이에서 루크레치아는 예술의 후원자이자 문학의 보호자로서의 명성을 굳혔습니다. 로마가 부패로 보았던 것을 페라라는 세련됨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단계에서도 옛 악마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는 변덕스럽고 잔인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알렉산데르 6세 교황의 죽음과 오빠 체사레의 몰락 이후 보르지아 가문의 적들은 그녀를 다시 시면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녀 가족의 후계자이자 공공연한 적이었던 율리오 2세는 영토 분쟁으로 알폰소를 파문했습니다. 공국의 미래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능숙함과 인내심으로 화해를 이끌어낸 것은 루크레치아였습니다. 추기경들과의 서신은 가장 노련한 대사들의 외교술과 필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권력에서가 아니라 감성 지능에서 말했습니다. 자비, 명예, 기독교적 의무에 호소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편지 중 하나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적의 마음은 힘보다 관용 앞에서 더 빨리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내 이름이 아직도 부담스럽다면 내 침묵이 나를 대신해 말하게 하라. 이 문장은 그녀의 전략을 요약합니다. 과거의 무게를 도덕적 농어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적대적이었던 궁정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함, 종교적 헌신, 자선 활동은 여론을 바꾸었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빵과 약을 나누어 주는 모습은 흔했습니다. 그것은 연극적인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의 한 형태였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하느님과 화해하거나 혹은 자신과 화해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오랜 시간을 보냈던
코르푸스 도미니 수도원의 기록에서 수녀들은 그녀를 진실한 기도의 여인이었지만 지워지지 않는 슬픔을 가진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슬픔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일찍 죽은 장남 로드리고, 그리고 난산으로 잃은 자녀들의 무게였습니다. 모범적인 공작부인 뒤에는 상처 입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몰하는 대신 고통을 신앙심 깊은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호스피스를 설립하고 수도원을 후원하며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했습니다. 여전히 역병과 굶주림을 두려워하던 이탈리아에서 그러한 행동은 단순한 종교적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에게 백성들의 헌신, 신하들의 존경, 그리고 적들의 존경을 안겨주었습니다. 로마에서 비방받던 루크레치아와 페라라에서 숭배받던 루크레치아 사이의 대비가 너무나 뚜렷해져서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의 생애를 두 삶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의 삶, 두 번째는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진실은 더 복잡할 것입니다. 기적적인 회심이 아니라 고통에 의해 강요된 진화였습니다. 악을 구현했다고 비난받던 여성은 덕목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습득된 지혜로 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권력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교황의 한마디면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크레치아는 항상 영광과 파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 위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남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음모를 꾸미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직물 속에서, 작은 몸짓들의 그물 속에서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즉, 존재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는 권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의 이야기는 기억 이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실제 여성은 흐릿해지고 병적인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인물로 대체되었습니다. 19세기는 이국적이고 금지된 것에 대한 매혹으로, 병적인 열정으로 그녀의 이름을 되살렸습니다. 작가, 극작가, 음악가들은 그녀에게서 완벽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부패한 아름다움,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비단에 쌓인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녀를 자신의 죄로 저주받은 근친상간의 어머니로 묘사한 그의 유명한 작품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를 썼습니다. 게타노 도니체티는 그녀를 사랑과 독이 같은 멜로디의 음표처럼 얽히는 비극적인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알렉상드르 뒤마 아버지는 그녀를 그의 소설에서 타락과 욕정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묘사에서 루크레치아는 정치적 맥락, 인간성, 지성에서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원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같은 우아함으로 파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선정적인 버전은 수세기 동안 대중문화에 자리 잡았습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실제 이야기는 스캔들의 매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바티칸의 독살자, 교황의 연인, 3명의 살해당한 남편의 아내라는 이미지는 유럽의 집단적 상상력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녀를 더 악마화할수록 그녀는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신화는 현대 영화와 텔레비전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닐 조던의 보르지아 츠리리 시리즈와 톰 폰타나의 슈바츠 보르지아는 미묘한 차이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같은 공식을 반복했습니다. 루크레치아를 순수함과 타락 사이에 갇힌 욕망의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현대의 대중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중과 마찬가지로 진실보다는 금지된 버전을 여전히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여성의 모호함을 죄와 벌의 서사로 축소하려는 깊은 문화적 필요에 부응합니다.
강력한 여성은 정의상 위험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녀에게 남겨둔 벌은 항상 같습니다. 수치심입니다. 루크레치아의 경우 그녀의 벌은 소문의 영원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역사 연구는 그녀의 실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벨론치와 사라 브래드포드와 같은 연구자들은 그녀에게 제기된 많은 비난이 그녀 가족의 적들이 조작한 선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편지, 공증 기록, 페라라 공국의 기록은 경건하고 교양 있고 근면한 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봉건 궁정을 인문주의의 중심으로 변화시킨 공작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추정되는 살인 가담은 증거 부족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낭만주의 작가들을 그토록 매혹시켰던 독살, 근친상간, 낭요는 교황청 부패에 대한 과장된 은유에 불과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가해자라기보다는 희생자였고 음모가라기보다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의 문제는 신화와 같은 서사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루크레치아의 검은 전설은 서구의 이중잣대 도덕의 거울 역할도 했습니다. 강력한 남성들은 잔인하고 야심만만하고 폭력적일 수 있었지만 여전히 위대한 인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교활함을 사용하여 살아남은 똑똑한 여성은 자동으로 죄인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의 신화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 괴물을 만들고자 하는 집단적 필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왜곡 속에서도 역설이 있습니다. 신화는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역사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공작 부인들처럼 잊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악명 덕분에 혹은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수세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각 세대는 자신의 강박관념에 따라 그녀의 이야기를 재해석했습니다. 16세기에는 죄악, 19세기에는 비극적 낭만주의, 21세기에는 페미니즘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그녀를 더 이상 희생자나 악마로 보지 않고 회복력의 상징으로 봅니다. 자신을 물건으로 사용한 세상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족 중 어떤 남자도 필적할 수 없는 지속적인 문화적 흔적을 남긴 여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왜곡되었더라도 기억 속에 살아남아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말입니다. 신화와 진실 사이에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의 이야기는 권력, 아름다움, 정치가 어떻게 섞여 전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캔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매혹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림자를 드리우는 얼굴보다 그림자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해에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당시 극히 드문 여성들만이 꿈꿀 수 있었던 것, 즉 존경을 얻었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아닌 존경이었습니다. 그녀는 3번의 결혼, 이탈리아 전쟁, 가족의 몰락, 소문, 도덕적 판단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부패로 독살당하고 오빠 체사레는 도망자로 전락하고 그녀의 이름은 스캔들의 대명사가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굳건히 서서 자신이 온 지옥을 부정하듯 침착하게 페라라를 통치했습니다. 1529년 거의 4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지막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은 어려웠고 그녀의 몸은 약해졌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었지만 수녀들과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해 6월 24일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기도가 가득한 가운데 조용히 죽었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르푸스 도미니 수도원에 묻혔는데 그곳은 그녀가 고통의 순간에 피난처를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칭호 없이 오직 이름만이 새겨진 단순한 묘비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보호 아래 살았던 시인들은 그녀에게 우울함으로 가득 찬 애도를 바쳤습니다. 페라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녀의 기억은 정의롭고 경건하며 관대한 공작 부인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깨진 거울처럼 그녀의 모습을 다시 왜곡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업적은 잊혀지고 스캔들은 증폭되었습니다. 19세기는 그녀를 여성학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20세기는 유혹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으며 21세기는 서서히 그녀의 인간성을 되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그녀의 정치적 지능, 생존 능력, 예술적 감수성,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이해의 크기를 밝혀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그들이 만들고 싶어 했던 죄인도 성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둘 모두이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한계에 끊임없이 맞서 싸우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본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이 자신의 할당된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드러냅니다. 루크레치아는 자신의 범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지능, 아름다움, 그리고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성 권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죄악의 상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번의 신혼여행의 밤, 신화든 현실이든 그 상징적 폭력의 은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녀의 몸과 명성을 공공의 소유물로 주장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캔들을 넘어 귀 기울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조종당하고 이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화적 유산을 만들어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 덕분에 페라라는 르네상스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피에트로 벤보와의 서신은 수많은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외교는 공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었던 전쟁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침묵, 많은 이들이 죄책감으로 착각했던 그 계산된 침묵, 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을 파괴하려는 세상에서 그녀는 살아남기를 택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초상화를 바라보면 창백한 얼굴, 고요한 눈, 희미하게 비치는 미소, 루크레치아는 시간이 자신을 불공평하게 판단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화가 진실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어낸 이야기 뒤에는 현실의 그림자가 있고 그녀의 이야기는 독도 스캔들도 끌 수 없는 힘으로 빛납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서사의 힘에 대한 교훈입니다. 소문이 명성을 죽일 수 있지만 기억이 그것들을 되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부패한 교황의 딸, 비방받던 아내, 고통받는 어머니, 조용한 후원자였던 그녀는 여성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서도 일부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적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설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거짓말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때 그녀의 가장 순수한 진실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둠 속에서도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